네, 한국 실용 글쓰기 검정 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서부터는 글쓰기 실제를 다루겠는데요. 글쓰기 실제의 첫 번째 내용은 문서 일반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서 일반에 관한 내용으로는 첫 번째 문서가 왜 필요한지 필요성이라든가 문서의 처리 원칙, 그 다음에 문서가 어떻게 분류되는지, 작성 주체와 수신 대상자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가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공문서의 일반적인 개념, 그래서 성립 효력 요건, 종류, 구성 이런 것들이 다뤄지고요. 업무 문서로서 사내 문서와 대외 문서 작성법, 그 다음에 주어진 문서를 읽고 그 내용을 파악하는 문서 이해 등의 이 5가지 영역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서 일반 영역은. 먼저 문서에 대한 개념입니다. 문서라고 하는 것은 기안자와 결제자, 작성자와 수령자, 발신자와 수신자를 연결하여 인간관계 및 업무관계를 형성시켜 업무 과정과 그 결과를 확정시키는 의사소통 도구이다라고 하는 것이 문서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넓은 의미로서의 문서는요, 지면이라든가 그림, 지도, 사진, 그 다음에 USB, 디스크, 마이크로필름, 도면, 슬라이드와 같은 형태 또는 녹음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등도 전부 다 넓은 의미의 문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문서의 종류는 먼저 작성 주체에 따라서 공문서와 사문서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공문서는 법률상 공문서와 행정상의 공문서로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법률상의 공문서는 일반적으로 형법에서 지칭하는 문서가 되겠습니다. 사문서는 개인이 사적인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로서 그것의 권리, 의무 또는 사실의 증명에 관한 문서 등이 사문서가 되겠고요. 공문서 이외의 모든 문서가 사문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신 대상에 따라서는 품의서, 보고서, 지시서, 협조전 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품의서는 소관 업무 수행 관리를 위해 계획된 중요 사항을 상신, 결재를 넣는 문서, 어떠한 내용의 일을, 사업을 하겠다라고 윗선에, 즉 다시 말해서 상세하게 결재를 받고 실행에 앞서서 결재를 받는 그런 문서가 되겠습니다. 공문서의 종류입니다. 법규 문서로는 헌법이나 법률, 대통령령, 총무령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법규 문서가 되겠고요. 지시 문서로는 훈령, 지시, 얘기, 그다음에 일일 명령 등이 있습니다. 공고 문서는 고시와 공고가 있는데요. 고시와 공고, 성격에 좀 차이가 있죠. 고시라고 하는 것은 법령 규정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이고, 공고는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 즉 고시 같은 경우에는 법률과 같은 또는 어떤 강제적 제약의 실효성이 있는 것이고, 공고라고 하는 건 그냥 알리기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문서의 문체와 문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체는요, 알기 쉬운 구어체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경어체 합니다, 입니다, 씁니다 등을 사용하고요. 실용문에 적합한 일상적인 용어, 구체적인 실사유지의 문장, 공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논리적 표현과 공적인 용어를 위주로 주로 글을 작성하고요. 중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서 뜻이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 한자를 병기하기도 합니다. 문장은 2갈씩 문장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요지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 설명과 이유가 뒤따르는 형태의 전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문장은 가급적이면 50자를 넘기지 않게 작성하는 것이 보기가 좋고요. 또 아울러서 독해가 편하고요. 가급적이면 꾸민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또 공문서의 문체적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래어는 국어로 순화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공문서의 구성은 이렇게 생겼죠. 두문과 본문, 결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두문에는 발신기관명을 비롯해서 문서 번호, 수신인 참조, 그 다음에 발신 연월일이 있겠고요. 본문에는 문서의 목적을 나타내는 제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두 인사말, 본문이 있겠습니다. 본문은 주요 내용으로 요청 업무냐, 시행 근거, 또 문서 내용이 복잡할 때에는 다음 또는 아래 또는 붙임과 같은 내용으로 본문을 간단하게 축약해서 쓰기도 합니다.
결문에는 발신명의와 아울러서 이 문서가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졌고 누구의 결재를 받아서 발행이 됐는지가 표기가 되는 형태의 결문이 되겠습니다. 주로 기한자, 그 다음에 서명 검토자, 결재권자, 협조자, 그 다음에 시행 시기 또는 시행 번호, 그 다음에 이 공문이 발행된 곳의 주소, 연락처 등이 결문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대외 공문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보통 이렇게 생겼죠. 그 주식회사 뭐뭐뭐, 그 다음에 문서 번호와 발행일, 수신, 경유, 참조, 제목까지가 두 문에 해당하겠고요. 나머지 1, 2, 3 항목이 붙여지고 그 각각의 항목은 1번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 다음에 가, 그 다음에 양가로 또는 가로 1, 그 다음이 가로 가 또는 양가로 가가 되겠고요. 아울러 붙임에 뭐뭐뭐뭐 일부 해놓고 끝자를 꼭 붙여서 마침표를 찍는 그런 형태의 공문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공문서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수신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즉 밖으로 나가는 문서가 되겠네요. 제목은 요구 자료 제출이 되겠습니다. 1번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번호가 나오고 있는 2017년 1월 14 위호와 관련하여 축산업 진흥을 위한 예산 자료를 부침과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부침으로 축산업 진흥을 위한 예산 자료 끝 이렇게 매겨져 있네요. 자, 이러한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이 되겠습니다. 1번에 외부로부터 받은 문서를 접수 담당 부서에서 절차를 거쳐 접수한 문서다. 수신이 농림수산축산부입니다. 발신 문서가 되겠죠. 2번에 배포 문서 중 별도의 처리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단순히 상급자에게 보고, 자, 외부로 나가는 문서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민원인이 행정기관, 민원 문서 아니고요. 사무관리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 상호 간에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입니다. 다음 보기를 참고하여 신규 결의 신청서를 문서 양식에 맞게 작성하시오. 실용 글쓰기 문제 중에는 이렇게 자료를 주어지고 이런 자료를 일정한 형태의 문서에 실제 작성하게 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도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어진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요. 먼저 공문의 주요 내용, 문서 번호, 시행일자, 부침, 그 다음에 인사말, 그 밑에 이제 보면은 본문의 내용들이 좀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문서 양식에 맞춰서 보시다시피 참조가 누가 되고 제목은 어떻게 쓰고 1번에 사장님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길 바랍니다라고 하는 인사말, 그 다음에 2번에 이 문서의 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취지의 내용, 3번에 왜 그러한지 또는 어떤 걸 부탁한다라고 하는 내용, 4번에는 그와 아울러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형태로 이렇게 문서를 하나로 작성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한서, 품위서 등인데요. 기한서, 품위서 등은 보통 한 회차에서 한두 문제씩은 꼭 출제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한서를 보겠습니다. 기한서라고 하는 것이 의사결정을 위한 문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올리는 것을 기한서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기한서의 내용은 사실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문서로 작성하여 결재권자에게 의사결정을 요청하는 문서.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요청하는 문서를 기한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담당자는 주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직급에 관계없이 작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한서의 양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먼저 기한서, 문서 번호, 또 페이지, 작성자, 작성 연월일이 있고, 아울러서 밑에 보시면 전결 규정, 전결 사항이 있고, 처리 기간, 이런 형식이고 본문 내용, 제목과 본문 내용만이 이제 정확하게 쓰면 이런 양식에 맞춰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품위서입니다. 품위서는 결재권자에게 특정한 사항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문서가 되겠습니다. 주로 공사 집행, 물품 매입, 수리, 제조, 보조금 등 대부분 비용과 관련된 승인을 얻을 때 작성하는 문서가 품위서가 되겠습니다.
품위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어떤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결재가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접수한 문서나 일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이런 경우가 품위서 작성 시기가 되겠네요. 품위서의 양식은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맨 위에 두문이 있고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상기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뭐 컴퓨터 프린터 구입을 품위하오니 결제하여 주십시오 해서 구입 품명, 구입처, 구입 금액, 그 이유 등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형태의 품위서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자신이 사례에 나타난 업무 담당자라고 가정하여 기한서를 작성하시오. 그 유의사항을 보니까 자료를 분석하고 항목별로 기술할 것, 기한서 제목을 작성할 것, 출장비 총액을 계산하여 기재할 것. 주어진 자료의 내용은 모모 관광 주식회사의 팀장이라는 사람이 해외 상품 개발을 이유로 동남아와 일본에 여행을 가는 출장을 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서 번호가 있고 기한자, 기한일, 보존연한, 기한부서, 수신인, 그 다음에 제목은 전체 출장 내용에 맞춰서 작성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내용으로는 출장 인원, 출장 지역, 출장 기간, 출장 목적, 출장비 등 이렇게 제시되어 있고 이렇게 제시된 글들을 이런 형태의 기한지에 맞춰 양식에 맞춰서 작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목이 일본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사전조사. 그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일본 관광상품 개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사전조사 출장을 기한합니다 해갖고 주어진 내용들 출장 인원과 출장 지역 전부 다 양식에 맞춰서 이렇게 순서별로 가지런히 작성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보고서입니다. 주로 보고서에서는 작성 과정, 그다음에 보고서의 표현 등이 주로 문제로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보고서의 형식과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보고서의 제목만으로서 보고의 성격, 전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작성하되 가능한 간결하게 핵심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 제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고한 것이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다라고 하는 요약한 개요,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고 보고서 작성 배경과 목적, 경위 등이 소개가 되는 개요가 있고 그 다음에 본론이 있겠습니다. 본론은 중요도가 높은 사항을 먼저 상위 항목을 해서 기술하는 것이 읽는 사람의 편의를 돕는다라고 하는 표현법이 되겠고요. 결론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증빙하거나 증명하는 그런 형태의 내용 구조를 갖겠습니다. 네. 한번 예시로 2019년 부동산 시장 동향 전망 보고서를 한번 봐왔습니다. 개요 부분에 보고서의 전체 내용이 요약이 되어서 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작성자가 나오고 2011년, 19년 부동산 동향 해가지고서 그간의 동향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비교될 수 있게끔 보고 내용이 전개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맨 마지막에 보고자 의견까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전망 보고서와 같이 예시와 같이 이런 형태의 내용을 전개 방식을 취하는 것이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다음 문서를 읽고 물으며 답하시오. 아동 여성 보호 대책 추진 점검단 제8자 회의 결과 보고서가 되겠네요. 그래서 회의 개요, 일시 장소 나오고 주요 안건, 회의 결과, 그 다음에 회의 결과 내용 속에 주로 소제목을 붙였네요.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관련한 내용, 그 다음에 성인지적 인권교육 실시,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확대를 위한 그린 아이넷 홍보 관련 내용들 이렇게 각각의 안건마다 소제목을 붙이고 그 중심 내용을 밑에다가 부연하는 형태의 보고서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위와 같은 회의 보고서에 대한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되겠습니다. 기관이 추진한 사업이나 정책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작성한 문서, 이런 것은 홍보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관의 방침 등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구성원 전원이 알 수 있게 하는 것, 회람 문서라고 하죠. 그 다음에 기관이 특정 안건에 관해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 시행 문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 기관의 정책이나 사업 내용을 언론 매체, 이건 보도 자료가 되겠고요. 5번에 기관의 정책 추진 상황 검토, 방침 등에 관한 회의 결과, 문제가 쉽죠. 답은 5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 문서 가에서부터 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주로 지금 이 항목에 적합한 것, 즉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와 관련된 회의 내용으로 적합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가번이 되겠는데요. 지금 가의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협의체가 많아져 형식적 운영이 우려되니 여성부에서 관심을 두고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이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가에 지금과 같이 지역사회 안전망 확대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면 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가, 나, 다와 관련 없이 좀 거리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기획서입니다. 기획서는 어떤 문제나 과제에 대해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 원인을 찾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그런 과정을 기획이라고 하고, 그 결과 조직의 문제나 과업 해결을 위해 새로운 제도나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문서를 기획서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획서의 요건은 첫 번째는 어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내용상 그런 기획서가 좋은 기획서가 되겠고요. 아울러서 상대방이 공감하고 흥미롭게 생각하는 그런 내용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좋은 기획서고요. 그와 아울러 또 상대방의 요구도 충족할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기획서가 좋은 기획서라고 합니다. 기획서 작성할 때의 유의사항은 표지만 봐도 대략적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아주 그렇게 표지 자체, 제목 자체의 전체 내용의 윤곽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함축적이지 않은 구체적이면서도 명확한 그런 내용의 제목을 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기획서의 하나 예시입니다. 신제품 깔끔히 영유아 전용 세제 광고 기획해갖고 먼저 제시되고 있는 것이 기획 배경, 그 다음에 이런 기획에 의도한 광고의 목적, 그 다음에 광고의 컨셉, 그 다음에 광고 및 이벤트 전략, 촉진 전략은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이벤트 기간, 지역 이런 순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런 광고를 실행하기 위한 개요, TV 광고, 신문 광고, 이벤트 광고, 실행 예산, 그 다음에 부침, 첨부 자료 등과 같이 이런 형태로 기획서가 작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장짜리로.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직영점, 예정지, 주변 지역 시장조사 기획. 제목이 좀 길죠. 가능하면 좀 짧으면서도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작성 일자 나오고 작성자, 그 다음에 당사에서 뭐뭐시 개점 예정인 직영점, 예정지, 주변 지역 시장조사를 다음과 같이 기획하였습니다. 그래서 기획의 목적이 나오고요. 개점 예정지 부동산 조사 내용, 그 다음에 조사 방법, 일시 조사원, 조사 내용, 그 다음에 역할 분담, 그 다음에 조사 계획 등으로 이렇게 기획서가 작성이 되었는데요. 조사 방법 내용이라든가 또는 조사 계획 등이 개조식으로 좀 짧은 문장으로 문제 1, 2, 3, 4를 붙여서 작성을 했다면 조금 더 알아보기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위와 같은 문서의 서술 원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행동이 필요한지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문장은 간결하게 하여야 하며 자료의 출처를 명기한다. 하나의 기획서에 2가지 이상의 목적을 제시할 수도 있다. 주어와 서술어가 명백하고 문장에 논리적 오류가 없어야 한다. 추상적인 표현을 피하고 될 수 있으면 전문 용어나 약자를 쓰지 않는다. 일반적인 문서 작성의 내용이죠. 네, 근데 이제 기획서 같은 경우에 하나의 기획서에 2가지 이상의 목적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이 문서를 결제하기 전에 김 과장이 쓴 적절한 수정 의견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다면, 자, 읽는 사람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작성한다. 기획서는 개괄적으로 보통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주로 부침 자료로 해서 구체적인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고요.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추가한다. 기획서의 내용을 보면 조사 계획까지만 나와 있고 아울러서 이것에 의한 어떤 효과, 기획서 시장조사 효과 같은 경우는 지금 빠져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디귿. 조사 계획을 개조식으로 작성하여 가독성을 높인다. 준 길글보다는 개조식 글이 좀 읽기가 쉽겠고요. 제목을 직영점, 예정지, 시장조사 기획서와 같이 간결하게 고친다. 해당되는 내용을 본다면 대체적으로 니은과 디귿, 리을, 그래서 답은 5번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거래계약서입니다. 거래계약서에서는 주로 거래계약서의 형식, 그다음에 그 형식 속에 들어가야 될 알맞은 말들을 써 넣는 것이 주로 문제 유형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거래 신청서, 두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수신처, 주소, 참조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사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본론 부분에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거래를 희망하는 회사의 홈페이지 정보 들어가고, 그 회사의 품질 관리 능력, 그 다음에 거래 희망 사항과 같이 본문이 들어가고, 아울러서 말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젠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프리젠테이션의 작성 과정, 그 다음에 프리젠테이션의 도식화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요. 아울러서 프리젠테이션의 도표와 사진, 그림 등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 광고물에서는 광고 문구, 그 다음에 광고 자료 등이 이제 문제로 많이 나오고요. 아울러서 보도 자료에 대해서는 기사문과 아울러서 구체적인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문제를 잠깐 보시면 다음 보기 내용의 프레젠테이션 화면 구성으로 적절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목이 국민이 안전한 삶 보장, 이것이 가장 상위 카테고리가 되겠네요. 그리고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학교폭력 및 학생 위험 청정 환경 조성, 먹거리 관리로 식품 안전 확보, 이런 하위 항목들을 다루기에 가장 적절한 형태의 도식화는 어떤 것이 좋을까? 답은 1번이 되겠죠. 1번에 중간에 화살표를 놓고 목적인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형태의 1번 도식이 가장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보도 자료인데요. 보도 자료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표제라고 하는데 표제는 짧을수록 좋고요. 아울러서 핵심을 찌르는 요약적인 딱 한 문장이 표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리드입니다. 리드는 전체 본문 내용을 요약한 그런 요약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본문이 나오는데 본문은 가장 중요한 것부터 순서대로, 중요하지 않은 순서대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첫 문장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헤드라인을 포함한 가장 중요한 정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이하의 정보들이 하나하나 나옵니다. 네. 문제를 보시면 이제 다음 홍보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자 그 이후 특별 전환 홍보문이 되겠죠. 모모 구민을 위해 모모 문화회관에서 전시하는 고대 문자 특별전을 안내해 드립니다. 해서 전시회 이름, 전시 장소, 전시 기간, 그 다음에 주체, 전시품, 입장료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안내문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문제는 이와 같은 글을 작성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계획 단계에서 포함할 내용의 범위와 일시 등을 결정한다. 그래서 이런 건 언제 하는지 시간과 장소가 명확하게 먼저 결정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상 독자를 고려해 적절한 표현과 구성을 구상한다. 독자가 내용에 관심을 두도록 호감 가는 비유적인 문구를 사용한다. 예절에 맞도록 정중하게 작성한다. 자, 이런 것 초청장 같은 경우는 예절에 맞게 정중하게 작성하지만 이렇게 포스터와 같은 형태의 안내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딱딱한 형태로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4번이 되겠고요. 다음 중 위 안내문에 추가해야 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시회의 가치, 평론이 되겠죠. 다음 전시회 안내, 전시회 관람 시간, 가장 중요한 정보 살펴볼까요? 전시회 장소는 있는데 전시 언제부터 언제, 아침 언제부터 저녁 언제까지 한다는 구체적인 시간이 표현이 되어 있지 않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이 이제 신문 기사문인데요. 이게 이제 보도 자료이자 신문 기사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표제가 있고 부제, 그 다음에 전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제라고 하는 것은 압축적인 한마디, 글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 되겠고, 부제는 그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면서 상술한 내용의 문장이 되겠고, 전문은 글 전체의 요약문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윗글의 각 부분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만을 고른다. 부제는 표제를 뒷받침하는 제목으로 표제보다 더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 부제가 표제보다 더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면 안 되겠죠. 구체적이어야 되죠. 그 다음에 전문은
본문에 드러날 내용을 미리 요약문의 형태로 배치하는 걸로 반드시 한 문장으로만 써야 된다. 전문은 한 문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부제 같은 경우에 보통 한 문장으로 끝내죠. 본문은 한 편의 완성된 글이 되도록 통일성과 긴밀성을 유지하면서 쓰되 한 문단은 하나의 내용만, 즉 하나의 독립된 주제를 다뤄야 한다. 표제는 다루고 있는 사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압축하여 제시하며 사안의 핵심과 윤곽을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쓴다. 가장 적절한 것은 디귿과 리을만이 되겠네요. 답은 5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윗글의 보기의 내용에 해당 내용을 가장 적절하게 쓴 것은 적정 보유량 5일분의 크게입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죠. 기억은. 그 다음에 니은은 O형 혈액형 보유량 1.81분 수급비상, 뭔가 좀 급박하면서 정보가 압축된 그런 형태를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고요. 디귿은 겨울철일수록 헌혈자 적은 편, 올 연말 헌혈 재고량 최저 우려. 그 다음에 니을은 혈액 수급의 비상 등이 켜졌다. 대한적십사가 보유한 O형 적혈구제가 1.81분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니즈에 해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본다면 기억과 디귿은 부제 정도에 해당하겠고요. 니은이 표제가 되겠고 리을이 요약문, 니드가 된다라고 봤을 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문서 일반과 그 문서에 해당하는 내용들의 문제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기출되었던 객관식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